정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주기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약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 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 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계속해서 밤사이에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오늘은 태블릿 PC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했죠? 네, 애플이 공개한 신형 아이패드의 이름, 현재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뭘 강조하려는지 아실 텐데요. 이전 모델보다 더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두께는 9.4mm에서 7.5mm로, 무게는 652g에서 454g으로 줄었습니다. 테두리 너비도 좁아져서 화면 크기는 그대로지만 제품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또 아이폰 5S와 같은 프로세서를 장착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됐으며 가격은 $499, 우리 돈으로 약 53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의 아이패드 미니와 화면 크기는 같지만 해상도를 2배로 높인 새 아이패드 미니도 나왔는데요. 새 아이패드 미니의 가격은 $399, 약 42만 원입니다. 애플의 새 제품들은 다음 달 1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예, 애플의 새 제품 공개로 태블릿 PC 시장 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다른 회사들이 대응은 어떻습니까? 예,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공개에 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된 노키아도 10.1인치짜리 태블릿 PC를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화면이 장점인 삼성전자, 또 싼 가격을 앞세운 아마존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면서 태블릿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오스트리아의 한 북한 국제 문제 전문가가 이 북한의 태블릿 컴퓨터 3지연을 구입해 사용한 뒤에 후기를 공개했죠.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북한이 제작해 판매 중인 태블릿 컴퓨터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볼 때는 제한적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후기를 올렸는데요. 지난 4월에 제조된 북한의 태블릿 PC 3지연을 사용해 본 결과 음성 입력 장치 등 기술적으로 일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태블릿에 담긴 프로그램은 488가지로 풍성했지만 대부분 사전과 교과서, 기밀성 가문이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전 자료집 등이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3지연이 온라인과 연결되지 못해서 제한적이었고 내용상으로 볼 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외곽에서 여의도권으로 이동하는 길 국회대로가 많이 어렵습니다. 화곡고가에서부터 목동교,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 전화국 구간 어렵고요. 경인로는 여의도 성모병원 부근이 어렵고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방로는 대부분 구간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신정교, 반대쪽으로는 오금교에서 목동교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통일로도 도심 쪽으로 이동량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독립문역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종로는 도심 방면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구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양화로 서교동 사거리에서 서교 호텔 구간, 동교동 3거리에서 창천 3거리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쪽도 동교동 3거리에서 서교 호텔 지나기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신촌로가 창천 3거리에서 이대역까지는 시속 2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22일 미국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를 양적완화 축소 연기가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때문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76.48포인트, 0.5% 올라서 15,468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58%, 나스닥은 0.24% 상승했습니다. 예,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미국 노동부는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4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8만 5천 명의 6천 명보다 크게 밑돈 수치인데요. 예. 실업률은 7.2%로 전날 7.3%에 비해서 조금 내렸지만 이는 구직 포기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중앙은행이 올해 출구 전략에 나서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로 유명한 마크 파버는요, 아예 양적완화를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날 월풀과 듀퐁, 또 벨탄공 등의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놓은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예, 이 중국 정부가 애플을 꽤 오래 괴롭히며 길들이기 의혹을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삼성 때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 21일이죠. 중국의 국영광 방송인 CCTV가 삼성은 내장 멀티미디어 카드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 이런 제목의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방송해서 삼성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예. 단지 9개월밖에 안 된 갤럭시 S3가 먹통이 됐다는 사례를 소개하는가 하면 또 갤럭시 S4의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변호사는 제품의 질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부정직한 기업은 소비자 권리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계가 1등 제품이라고 다 얘기하는 갤럭시 S4를 두고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참 당혹스러운데 이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때리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중국은 1990년대부터 외자 기업들 한 곳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비판해서 이렇게 길들이는 그런 관행을 보여왔습니다.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해당 기업을 비난하면 중국 정부가 조사에 나서서 뭔가 벌금을 때리거나 사과를 이끌어내는, 그렇게 압박하는 시기였습니다. 2010년에 휴레패커드가 그렇게 표적이 됐었고요. 2012년에는 맥도날드와 까르푸가 집중 비판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엔 또 애플이 보증기관 등에서 중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면서 팀쿡 애플 CEO가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삼성을 다음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문제 좀 짚어보죠.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을 지금까지 막았는데 더 큰 다국적 기업이 그 혜택을 입고 있다면서요? 매출 규모 6조 원대의 국내 면세점 시장은 롯데와 신라호텔 두 기업이 85%를 양분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독과점 논란이 이니까 정부가 앞으로 5년 뒤에는 현재 7개인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15개로 늘리겠다는 이런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가 어제 롯데, 신라 등을 배제하고 김해공항에서 면세점 2차를 붙였는데요. 김해공항 DF2 구역이라는 면세점의 사업자로 스위스의 듀프리의 한국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이 듀프리라는 회사는 한 해 매출이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 규모로 매출면에서 면세점 업계 세계 2위입니다. 이 회사가 국내에 설립한 소규모 한국 법인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예, LED 사업처럼 대기업을 배제하니까 우리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이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뭔가 잘못된 것이군요. 이 동반 성장 정책의 수혜가 외국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례가 된 건데 결국 무리한 정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기업 입찰이 지금 제한된 공공 분야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권은 올 들어서 IBM 등이 외국계 기업들이 잇따라 수주하고 있고요. 또 정부 세종청사 식당 운영권도 CJ 이런 곳을 막았더니 미국계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신규 출점을 동네 상권을 위협한다고 막았더니
일본계 외식 업체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우리 길거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 부작용이 나오면서 이 동반 성장 정책이 뭔가 그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할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촌철살인 보내주시면 제가 쓴 자유직들이나 진실직들 중에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일본말 자이니치를 아십니까? 이 제일교포라고 할 때 제1의 일본 발음이 자이니치인데요. 바로 제일교포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제일동포 김수진 씨 인출로 일본 극단 신주쿠 양산박이 지금 서울에서 연극 달집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죠. 2013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FPAF 참가 작품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경계에서 핍박과 서름, 희망과 가능성의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는 극단 신주쿠 양산박의 김수진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신주쿠 양산박 이 이야기부터 좀 하죠. 1987년 이 제일동포인 극작가 정의신 씨와 함께 창단한 극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극단 소개 짧게 좀 해주시죠. 네, 우리들이 일본 전통 예술 그 연극을 이어가는 그 현대극 상황극장이라는 텐트를 하시는 분이 카라즈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예. 그 연극을 이어가자 해서 창단됐고요. 그 신주쿠 양산박 신주쿠가 그 일본 신주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 아주 신사가 있고요. 예. 그 천령 2억 원 신사가 있고 그 콘토에서 텐트를 세우고 우리가 공연해가자. 또 그 중국 소설의 스호지라는 것이 있는 스호지 안에 이 양산박이 있죠. 108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용감한 사람 아니고 용감하다고 느끼는 연극인들이 모여서 지금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좀 머물고 안치대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자기를 찾아내자. 그런 면에서 창단됐습니다. 예. 그 이번에 예술제에 참가하는 작품은 1971년 노경식 선생의 작품 이 달집인데요. 예. 71살 되는 그 이예선 씨죠. 이 노배우가 출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예선 씨가 그 상황극 작가 카라지로 선생님의 원 부인이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일 교포로서 연예인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 이름으로서 활동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달집에 내가 달집이라는 작품을 읽고 나서 뭐 이예선 씨밖에 이것은 연기를 캐스팅을 할 때 이예선 씨밖에 없다는 것으로서 부탁을 했고요. 예. 그 달집이 그 유이고 1952년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비참하고 비참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에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할머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까지 대학로에서 공연하죠? 네네네. 예. 근데 이번 작품 달집도 그렇고 지난 겨울 두산 아트센터에서 올린 그 백년 바람의 동요들 이런 작품도 그렇고 우리 민족사 중에서 이 제일교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데 이 우리 제일동포들 문제 이 어떤 관점에서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제일교포가 이민이 아니고요. 예. 내가 원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고 아직도 우리들 그 기하 문제라는 것이 아주 심각하고요.
예. 일본에서 기아한다는 것은 자기 뿌리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그런 계가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모범적인 일본인으로서 일본 사람으로서 새 출발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해요. 예. 이것은 아주 틀리는 이야기고 자기의 루트 뿌리를 그냥 가지고 일본에서 편하게 산다면 일본 사람은 어때도 좋은데요. 다 끊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아주 식민지 때 기억이 있고요. 우리는 식민지부터 그냥 또 우리나라가 남북의 그 분단된 안에서의 남아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또 북한에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직도. 예. 그러면서 아직 분단의 뭐랄까 슬픔이 우리 안에 그냥 남아있고 또 1세들은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통일된 조국에 돌아간다. 그래서 공부하라 해서 내가 지금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우리말을 좀 배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고향은 지금 어디도 없고 우리는 누구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또 북한 사람인지 그것을 자기를 찾아내자 해서 지금 연극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그 공연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김 대표님 외에도 이혜선 씨나 조박 씨 이런 분들이 한국식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우리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힘들죠. 예. 우리들이 인기를 얻어야 잘 사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한국 사람은 괜찮아요. 예. 우리들이 일본에서 태어나면서 왜 기아를 안 하고 한국 이름을 가진다 하면 반항 감정을 가지고 있다. 예. 예, 그런 것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지요. 예. 무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일본을 좀 반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일본에 아직도 차별이 심해요. 최근에 재특회라는 예. 좋은 한국 사람도 나쁜 한국 사람도 다 죽이자 아주 심하게 데모하고 우리를 쫓아내자고 그런 운동도 있고요. 사실. 예. 예, 이전까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너무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 간에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또 북한이 하나 떠들고 움직이면 절격반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렇겠죠. 예. 이 지금까지 공연한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어떤 겁니까? 1991년에 예. 한강 고수부지에서 서울 예.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 인어전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인어전설요? 예. 예, 인어전설이요. 천막을 세우고 예. 한강에서 배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인어전설 맞습니다. 예. 뗏목을 사서요. 8명 가족이 고향에 돌아왔다,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해서 여기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또 한국 사람도 아니다. 예. 여기가 우리들 사는 데가 아니다 해서 자기 사는 데를 지프시처럼요. 다시 떠나고 그런 낭만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예. 이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도 앞으로 이 제1동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극단 신주쿠 양산박의 김수진 대표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Convergence?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예, 출발사 지금 3부였고요.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식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 예, 뉴스 뒤집어 보기를 미디어 포커스로 이름을 바꾸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전엔 매주 목요일 보내드리는데요. 새 이름 미디어 포커스는 수요일에 마련합니다.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건 똑같습니다. 변함없이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어세서합니다. 검찰 잔혹사 그리고 KT 사유화 논쟁. 예,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대충 알겠는데 네. 이 김태기 대검차장이 국정원 수사 논란에 대한 감찰 지시에 있죠. 네. 이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감찰을 또 자청을 했고 예, 참 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최동호 검찰총장 사태 후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말 어머니가 사라지자 자녀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국감에서 이거 윤석열 여수지검장이죠? 예, 지청장. 네, 지청장인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특별수사팀을 맡고 있던 사람이 외압이 있었고 또 상사이기도 한 조영곤 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반대고 누구 야당 도와줄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란이 되자 셀프 감찰이라고 할 정도로 조영곤 지검장이 그럼 나한테 좀 감찰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전체 사건에 대해서 감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검찰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정계 그다음에 언론계가 좀 발칵 뒤집혀진 상황입니다. 예, 어제 주요 신문 5개가 일면 헤드라인이 네. 똑같이 이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 받고 나서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 관심이 높았다는 건데.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 예. 당선됐다는 거 이후에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똑같은 제목 나오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외압이냐 항명이냐 하는 문제인데 네. 항명은 과학적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으니까. 그런데 네.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신문에 따라서도 다 다르더라고요. 보수 성향 신문, 진보 성향 신문 두 개가 다 다르고 또 중도 성향 신문 하나도 또 느낌이 다르고.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수 성향의 언론과 새누리당에서 볼 때는 이 윤석열 지검장의 행동을 소영웅주의. 예. 그다음에 뭐 튀는 행동, 그다음에 혹은 독단적이다. 상명하복이 원칙인 검찰 조직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진보적인 신문, 그다음에 수많은 네티즌 댓글들은 고독한 결단이다. 뭐 이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미 법에서 상부랑 협의하지 않고도 차장급에서 얼마든지 전결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결국 불법도 아니고 뭐 또 아니었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조 뿌리 뭐 이게 다 나와서 예. 뭐 윤석열 그 지검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 픽업된 인물이다라는 친노파라는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또 박지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친문도파를 척결했던 앞장섰던 사람이고 평소에도 나는 보수주의자라고 하고 다녔다라고 해서 색채 상황까지 오는데요. 검찰에서 볼 때는 이게 성장통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 행보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성장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수사검사의 정치 중립이 이루어지기 예. 위해서 이런 수순이 아니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검찰 내부의 상황에서 보면은 공안파와 특수파의 갈등 뭐 예. 그동안 있었던 그전에는 공안파들이 굉장히 이제 득세를 했었다면 최근에도 특수파가 됐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특수파 일원이기 때문에 뭐 공안 출신인 뭐 조 지검장하고 마찰이 있었다 뭐 등등등 해서 파워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검찰의 역사를 보면 공안부, 특수부 뭐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주요 라인에는 공안 출신들이 많고 네. 또 검찰은 그동안에 특수통이 또 잡고 있었고. 네. 이래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참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앞으로 검찰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볼 수 있겠느냐 네. 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은 지금 대선 불복을 부인하지만 네. 이제 공개리에 이 선거를 문제 삼는 발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제 이원 총회만 하더라도 서른 의원, 박지원 의원 뭐 할 것 없이 노골적으로 이제 대선 불복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변인은 그걸 부인을 했는데.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차이로 됐지만 과정에서의 불법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느냐, 그만두지 않았느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자꾸 이런 물거지고 하고 이 트위터가 이번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국정원 직원들의. 그러니까 트위터의 파급력이라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팔로워가 12만 명인가 뭐 12,000명인가 그렇다는데 한 개의 글에도 파급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니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별로 오르지가 않고 바깥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제발 좀 민생 좀 얘기 좀 하자. 국정원 댓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우리의 정말 밖으로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연금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와서 좀 했으면 하는 것들이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 또 자충수를 두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또 하나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네. 떨어지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이런 그 대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으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이런 그 부신은 이미 깊어서요. 예. 더 이상 깊어질 것도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공무원들 트위터 블로그 운영하는 거 네. 전부 다 전체 공무원 전수조사를 해보면 가관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 대선 불복 이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른데 그 일을 해야 될 엘리트인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썼다라든가 트위터를 했다는 건 팩트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대통령이 되셨다 안 되셨다를 떠나서 문제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좀 핵심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국민들이 어쨌든 당선시킨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게 무슨 상명하복의 문제가 아니라 좀 따라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 조폭 집단보다 못한 검사 집단 요구를 했지만 국민 여론이 또 심상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번에 사회부 사령부 이 댓글 사건까지 터지면서 네. 정말 우왕좌왕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과거에도 검찰 잔혹사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1999년이죠. 심재륜 대구고검장이 항명파동이 이제 그때 아마 그 시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뇌부로부터 사퇴를 적용받는데 아니라고 막 벗어났다가 결국은 이제 무죄 확정을 받긴 했습니다. 예. 네. 심재륜 고검장. 네. 예. 그리고 또 2005년에는 천정재배 법무부 장관하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대립으로 해갖고 그때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제 또 그만뒀었죠. 강정구 교수 사건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강정구 교수 사건. 조갑재 선생님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그분의 얘기 나왔었고요. 2011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이 검찰에 집단 항명해가지고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해서 이기남 법무부 장관하고 김진국 검찰총장이 서명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회 법제사법관이 일방적으로 수정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집단 사의 표명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2012년 들어와서부터도 한상대 총장의 그랜저 벤츠 성추문 검사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외압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될 또 존경받아야 마땅할 검찰 집단이 최근에 들어서는 정치 검사다. 아니면 그것도 좋습니다. 벤츠 검사다, 성검사다, 떡검사다 이런 말도 노명을 싣고 있는 것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인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좀 검찰이 바로 서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임기가 정해지는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제대로 못 마치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걱정입니다. 이석채 KT 회장, 이 국정감사 불출석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제 KT 본사와 계열사 그리고 이석채 회장 임직원들 자택 등 16곳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혐의 사실이 어떤 거죠? 참여연대가 이제 고발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한 건데 일단 회사에 1,0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는데요. 그래서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회장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최대 1,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인데,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2차례나 고발됐습니다. 스마트 에드몰이라든가 현재 KTOIC라고 하는 랭귀지 비주얼, 사이버 MBA 관련 등 하는 과정에서 196억 손해를 받고 또 KT가 이석채 회장의 팔촌이시더라고요.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하고 OIC를 공동 설립한 뒤 경영실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로 편입한 바람에 50건의 손해를 끼쳤고 또 부동산 매각할 때도 감정가의 75%의 낮은 가격에 팔기도 하고 이 와중에 또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주식을 팔면서 수억 원대 이익을 올리고 등등등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파렴치 범죄로 보이던데 이 참여연대가 지난 6월 달에 고발한 게 아까 말씀하신 이 스마트 에드몰 사업. 거기에서 KT가 손을 대서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 또 이번에 고발된 것은 4억 등 40여 개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 정도에 팔아서 그리고 또 팔고 나서 다시 임차를 얻었더라고요. 임차를 얻어서 그건 또 비싸게 또 다시 빌려서 결국 86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이거 KT는 경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몹시 드물게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커뮤니케이션 팀이 이 참여연대 고발이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배임 혐의 성행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무조건 다 곧바로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로 봐서 했던 것을 단기간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걸 배임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KT도
그다음에 이석채 회장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자기네들은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값싸게 팔아놓고 감정가보다 더 값싸게 네. 팔아놓고 거기도 비싸게 임차를 얻어서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것을 두고 장기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늘 설명은 변명들 할 거리는 다 있더라고요. 예, 어떻든 예, KT가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뭐 대변인을 비롯해서 퇴직인들이 많이 갔다. 이래서 또 지난번에 구술소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석채 회장 물러나라는 사퇴 압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석채 회장은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제 취임해서 연임까지 하신 분인데 임기는 1년 정도 남았지만 꾸준히 외부로부터 또 청와대로부터도 일부로부터 전해진 소문입니다만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KT가 문제됐던 건 이런 뭐 경부실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화제가 됐던 차영 청와대 전 비서관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MBC 기자 출신인 김은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아주 상무 김인혜 그 비서관 또 대변인이었죠? 네. 노무현 정부 때 대변인 하다가 갔죠? 아니죠. 이명박 정부 때 대변인 했군요. 근데 이제 예. 30대 상무로 가서 화제가 됐는데 지금 전무로 다 잘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전무로 또 승진했습니까? 그럼요. 41살인데 그다음에 홍사덕 전 의원도 지금 KT에 몸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KT가 진짜로 전문가들을 위한 이동통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그러는데 에 부합하는 인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이석채 그 회장을 다 하다 보면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게 완벽한 민영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공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 주도 안 갖고 있죠? 한 주도 안 갖고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항상 이 회장 자리는 KT 그 회장 자리는 늘 정치적인 외압이 시달리기도 했었고요. 지난번에 전 회장인 분도 배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받은 걸로 KT랑 결별할 때, 합의할 때 돈 받았다는 것들을 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바뀌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흔들기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민영화가 되었으면 제대로 된 정말 CEO들, 책임감 있는 CEO들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KT라면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으로 치면 굉장히 큰 공기업인데 네. 이 공기업의 그 회장을 비롯해서 주요 임원진들 예, 쉽게 말씀드려서 청와대 대변인을 마치는데 아직까지 그 젊은 나이인데도 상무로 갔다가 전무로 승진했다. 뭐 물론 본인의 능력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당연히 오해를 받지요. 이런 기업에서 상무가 되려면 한 20몇 년 뭐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예. 30대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임원만이 아니라 회장 경우에도 정권이 바뀐다고 최석채 전 회장도 그때 정권이 바뀔 때 물갈이를 한 상황입니다. 예, 이석채 회장. 예.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왜 정권이 이런 민간 기업의 임원이라든가 뭐 이런데 보훈의 인사로 혹은 뭐 낙하산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우리가 뭐 한 손에서 보다시피 제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에 훨씬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2008년에 남중수 사장이 그 불명예 퇴진을 했었는데 이석채 회장이 2009년에 취임했더라고요. 이제 임기가 한 1년 남았는데. 네, 연임을 했거든요. 예. 앞으로 임기 다 지킬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퇴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임기를 지키기가 몹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드러난 상황도 굉장히 개인 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기업 이런 기업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신 분들 경우에는 그렇고 국민 여론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법과 원칙을 늘 모든 분이 강조하는 일이지만 이거 역시 수사를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달라져야 되겠지만 부디 혹여라도 다음에 KT 회장만은 정말 전문 경영인이 오셔서 제대로 맞는 것을 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뭐 이런 IT도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이다 뭐다 다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면 가장 큰 권력이 사실은 인사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훌륭한 대통령이냐 나쁜 대통령이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 대통령학 교과서에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 박 대통령께서 공기업의 지금 장들 지금 한참 인사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이 기자들, 일선 기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게 낙하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그렇죠. 어떤 시사 주간지에는 낙하산 명단 100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 그 비상하게 지금 준비를 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보면 부지런히 언론 플레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풍선 띄우는 분도 많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만 일단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 항상 보훈 인사는 없다. 여러분이 무슨 자리하려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신 거 아니잖아요. 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까지 동일한 마음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많겠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미디어 포커스 뉴스 뒤집어보기 시간입니다. 예, 변함없이 경향신문 유인경 선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클로징 멘트 소개를 해드리죠. 김병철님, 기관 중립을 못 지켜 논란이 일으키는 것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 신저선님, 4534님, 이 전문가들이 각자의 주장보다는 사실관계 해설을 더 해줘야 YTN 방송도 더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지순건님, 역사학자들은 좌우념을 떠나 사실만을 기술해야 후세에 떳떳 할 것이다. 8324님, 4478님, 아웅산 칼기 사건은 교과서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고요. 7709님, 1397님, 역사교과서 좌우를 떠나 과목 자체를 홀대하는 사회가 문제이다. 이 김구, 안중근 같은 분을 한 줄로 지나가는 것도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시네요. 예,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클로징 멘터 122121님, 비슷한 사연인데요. 7434님, 예, 의견 뽑았습니다. 예, 항상 옳기만 할 수는 없는데 여야를 보면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철부지 아이가 떼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이 말씀 의원님들 듣고 계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스비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스비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스비 잡느라고 욕받대.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정부 대부분이 세종시로 옮긴 뒤로 공무원들 죽을 맛입니다. 지금 같은 국정감사처럼 서울과 세종시를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국감기관이 아닐 때에도 국장급 이상은 세종시에 앉아 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관들은 모두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죠.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건 자체하고 정말이지 비능률도 이런 비능률이 없습니다. 세종시 논란이 벌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화상회의를 주장하던 분들이 있었죠. 세종시에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2시간이면 넉넉하다고 주장하던 여당 중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청사 도대체 누가 설계한 겁니까? 다 지어지면 용모양의 길쭉한 건물 길이가 3.5km나 되어서 청사 끝까지 걷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하는군요.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현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